안녕하십니까. 홍민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정지민입니다. 지민 씨, 네. 밤에 별 본 적 있어요? 저 별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요새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별이요 이렇게 다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도 서로 또 덜 반짝이는데 뭐 마음 아파하는 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볼 때 다 너무 예쁜 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 모습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다 하나님께서 예쁘게 다 이렇게 창조하셨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비교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에 꺼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마음 회복 프로젝트죠. 네, 그렇습니다. 공감 창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원래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랑 함께하는 분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고 만져주실 귀한 분 모셨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 이상옥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앉아 있는 분들 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에너지인데요.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창고지기들이죠. 공감을 제일 잘한다는 선수들을 모셨습니다. 아하. 한 분씩 자기소개와 오늘의 포부를 좀 밝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공감치기 정윤호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많이 떨리지만 열심히 공감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자매님께서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은이라고 하고요. 사람이 공감만 잘 해줘도 마음이 많이 회복되고 치유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잘 열심히 공감하면서 또 사연자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많이 공감받고 또 힐링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사랑하는 전도사 김영광입니다. 오늘 요즘 세대의 청소년들의 그 고민이 무엇인지 함께 공감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지난 회에서 이제 안 잘렸고 네. 두 분은 이제 새로 왔는데 네네. 그 교수님은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시죠? 네, 뭐 정말 오늘 나온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네네. 얼마나 밝고 좋은지요. 네. 제 마음이 화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아, 정말로요? 네, 다들 이렇게 방송용 반짝반짝 멘트는 빛나는 아니고요. 네. 사람들이 반짝반짝 누가 빛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저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아하.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교수님이 전하시는 짧은 강의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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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 창고에서 공감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뭐 삶이 평범하면 산다는 게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삶이 팍팍하고 힘들 때 산다는 건 이건 보통을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감염증 시대에 살아내 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불안이라는 감정인데요.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시대 때 경험하게 되는 우울감을 일컬어 코로나 블루라고 한답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불면의 밤을 보내시거나 혹은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편두통이라든지 혹은 스패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육이 떨리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신체화 장애들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살아내느라고 참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불안한 우리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가 한 분 계시는데 이철환이라는 선생님 계세요. 혹시 여러분 연탄길이라는 책 아세요?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제 손을 끌고
한번 만두 가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가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거기에 똑같은 제목의 글을 담았어요. 제가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가슴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무렵 만두집 유리문이 다르르 열렸습니다. 꾀재재한 차림의 아이가 만두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나. 아저씨의 말에 아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는 따뜻한 눈길로 아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아저씨가 얼른 따끈하게 데워줄게. 만두는 따끈해야 맛있는 법이거든. 아이는 가지색 피멍이 든 얼굴을 숙이고 한쪽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두집 진열대 위에서 입을 꼭 다물고 앉아 있던 아이의 얼굴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일어나셔야 될 텐데 걱정이구나. 반년이 넘도록 꼼짝을 못 하시니까 말이야.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안 나왔다. 아주 운이 좋은 날이야.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 터지는 놈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기술이 좋아도 어쩔 도리가 없네. 팔 수도 없는 녀석들인데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아저씨는 만두를 봉지에 담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라. 내일 또 오고 알았지? 네, 안녕히 계세요. 만두집 아저씨는 문 앞에 서서 개구쟁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어둠에 지워질 때까지 아저씨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만두집 아저씨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빠를 일찍 여의고 병든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에게 주려고 만두집 아저씨는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 옆구리를 2번, 3번 일부러 꼬집어서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집 아주머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못난이가 아니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사랑이었습니다. 좋은 글이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참 불안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힘겨워서, 또 건강을 잃어서 질병 가운데 긴 시간, 오랜 시간 겪게 되는 통증과도 같은 아픔을 겪게 되면 깊은 불안에 빠지게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이렇게 따뜻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정철이라는 분 아세요? 그 조선시대 때 그 시조 많이 쓰셨던 정철 그분 말고요. 영어 가르치셨던 정철 선생님 그분도 말고요. 카피라이터 가운데 정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정철이라는 분이 머리를 구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머리를 구하라라는 책에 인생이라는 제하에 글을 썼어요.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여백을 둔 뒤에 이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이나 성공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인생, 돈 좀 버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인생, 성공하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영 탐탁지 않은 거잖아요. 살아가며 인생을 완성짓는 건 어떤 것일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닐까? 혹시 내게 그런 좋은 친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넉넉한 품을 허락해 주기도 하고 나 비록 가난하지만 내 가난한 지갑 살뜰히 열어 누군가 챙길 줄도 알고 내 몸도 아프고 어렵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바라볼 줄 아는 배려심 갖는다면 어쩌면 이 불안한 시대 때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좀 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결국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옆에 따뜻한 배려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안정감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좋은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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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뭐 어떤 특정 세대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바람이었거든요. 맞아요. 아까도 이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보는 것, 그것이 공감의 시작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안정감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제 사실은 이제 각자 많은 생각을 가졌을 텐데 오늘 공감 창고에 문을 두드린 이야기를 좀 만나볼까 합니다. 네, 그럴까요? 저희 제작진이 사연자를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 라고 합니다. 뭐 어떤 고민이 있어갖고 이렇게 저희 찾아오시게 됐죠? 저희 집에는 오빠랑 여동생이 있고 부모님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교회에서 하시는 활동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안일에 좀 소홀하신 편이에요. 회사 일도 바쁘신데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저희를 돌보시지 않고 교회에서만 다니시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형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형제들도 다 알아서 그냥 본인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네, 저희 남매들은 각자 알아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그중에 유독 저만 좀 집안일이나 부모님의 관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요? 오빠나 동생은 이제 엄마가 오빠를 챙겨주고 동생은 아빠가 챙겨주는데 그 사이에 있는 저는 막 집안일 하라 그러고 밥 하라 그러고 빨래 하라 그러고 오히려 항상 화가 저한테 나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에서 저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없으실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집안일을 혼자서 그렇게 다 해요? 네,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은 빨래도 해야 되고 오빠랑 동생 밥도 챙겨줘야 되고 부모님 오시기 전에 또 집안일을 청소도 해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내년 되면 고3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 생활을 반복해야 될지 모르겠고 부모님은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다 맡겨두시고 우리도 아니고 왜 저한테만 이런 걸 맡겨두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일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더 회사 일이 바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에도 잘 안 계시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온라인으로 저녁에는 항상 줌 모임 하시고 그룹 모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도 시간이 안 되시고 주말에는 또 주말에 교회 모임 하시느라 안 되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일주일 내내 집안일에 거의 관여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은 우리 한테 다 시키세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해주실 수도 있는 것 같은 일들까지 제가 다 해야 하니까 근데 왜 남매가 2명이나 더 있는데 저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건 전 진짜 모르겠어요. 아이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가장 좀 속상해 하시는 거는 저는 둘째 딸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빠는 오빠라서 막내는 막내라서 나한테만 모든 일을 다 시키고 있어요 라고 맞아요. 제일 많이 속상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런 일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무래도 한 자녀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을 찾아보기는 어렵겠지만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는 형제 서열이라는 측면에서 큰애가 해야 할 일, 막내가 해야 할 일, 중간에 끼인 아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측면에서 해야 할 어떤 역할 측면에서 부모님들이 사전에 하나의 어떤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형제 사이에서의 어떤 불평등함, 불공정함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많은 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3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둘째가 좀 그래. 그러니까 언니한테 그러면 안 돼. 너 동생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많이 혼났어요. 요즘 많이 공감이 되는 사실 사연인데. 그것 때문에 혼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근데 우리 창고지기들은 또 몇째인지 또 이런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외동이라서 형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집안일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또 어머니께서 사모님이시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집안일을 좀 많이 돕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집안일하는 거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아무래도 가족 간의 시간을 갖는 게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공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 우리 또 세연자매는요? 저는 그 이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네네. 저도 오빠가 한 명 있고 이제 그다음 전데 저희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좀 멀리 살았어서 학업 때문에 저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5살 때부터 집을 혼자 봤다고 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집안일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나도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집에 없고 왜 나 혼자 집에서 내가 일을 다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네. 한 친구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저는 누나가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누나가 있는데 굉장히 게을러요. 아, 너무 게을러서 어머니가 항상 뭔가 시킬 때 저는 빠릿빠릿하니까 저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누나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고 저만 하는 거 모습을 보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왜 누나는 안 시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연을 보면서 좀 공감을 했습니다. 역시 누나들이 한 수 위예요. 근데 사실은 또 누나 얘기 들어봐야 되고 네네. 얘네들 얘기만 들어서 이렇게 될 일도 아닌데 교수님 그 이 사연자 지금 우리가 들은 이 사연자의 모습에서도 또 다른 면들 또 교수님께서 지금 조금 더 더해주시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게 단지 어떤 형제 서열에 대한 역할 구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요. 지금 사연에 나온 우리 여학생의 경우에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불안이라고 할까요? 혹은 분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스스로가 소외되었다라는 감정, 그리고 또 왜 내가 이 모든 짐들을 다 지고 가야 하는가라는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분노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부모님들께서 좋은 신앙인들이시면 분명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교회 활동도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신앙 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네네.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신앙 생활의 열정이 자녀를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에서의 어떤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쩌면 집에서 이 사연에 나오는 이 학생의 경우에는 많은 소외감 혹은 신앙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희생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셔야 될 텐데 너무 본인들의 일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사실 아까 윤호 형제 얘기한 것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네네. 그 있잖아요. 그 지민 씨 우리가 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네네. 교회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자녀에 대해서는 이게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사실 이 사연자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가 이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이 감정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분노, 뭐 소외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와서 불안감이 생성이 되는 건지 언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바라본다면 하나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는 불안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불안이 있는데요. 앞서서 특정한 어떤 상황이나 대상이 드러나는 불안 같은 경우엔 그것을 공포라고 하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내가 이럴까?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런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갖게 되는 어떤 흔들림, 아픔,
그리고 의기소침해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불안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연에 나오는 자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하고 스스로에 대한 의미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정에서 집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스스로에 대한 가치감을 찾아야 될 텐데 네. 이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뭘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뭐 위에 있는 오빠나 언니, 아래에 있는 동생이나 남동생, 여동생 챙기는 존재일까? 난 집안일 하는 사람일까? 난 내게도 내 삶이 있는 건데 거기에서 오는 아마 깊은 인생에 대한 허무, 네.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네네. 정말 근데 이런 불안은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 단순히 너 이렇게 불안하니 이렇게 쉬운 감정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깊숙이 뿌리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단어네요. 그래서 어려움은 어떤 부분들을 더 겪고 있는지 저희가 사연자 한번 더 만나볼게요. 주일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리시나요? 주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은 시켜 먹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바로 교회 사람들을 만나러 또 나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산을 하나씩 등산하는 모임이 또 있는데 거기로 참석하시고 구역 모임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시니까 중고등부 선생님으로서 또 맡은 바를 하셔야 되고 거의 주말에도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마음이 어려웠던 거는 집에서는 저한테 자상하시지도 않고 친절하시지도 않고 저희 가족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는 너무 자상하게 애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떻겠냐 저렇게 해보는 거 어떻겠냐 가이드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제들한테는 안 그렇고 유독 한테만 그러세요? 근데 오빠한테는 같이 그룹 모임 같은 것도 하시고 공부도 알려주시는데 저한테는 그냥 없는 사람 같아요. 자, 들어보니까 라면은 부모님한테 많이 불편한 감정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나요? 제가 가장 힘든 거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시는데 거기서 너무 자상하게 아이들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되게 인생의 멘토가 되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본 후부터 집에서와 교회 생활이 그렇게 다르신 모습들이 좀 마음에 큰 실망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네. 교회에서는 엄청 착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저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력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동을 하시는데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을 못 믿게 됐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계속 의기소침하게 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의 이런 무시당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기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집에서는 그러면은 한 번도 이렇게 자상하시거나 상냥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세요? 네, 집에서는 거의 항상 대화를 하는 게 그냥 청소해라, 빨래해라, 밥해라 그 정도일 때나 대화를 하지 요즘 학교 생활이 어떤지 내가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요. 이런 마음을 어디에도 말도 못하고 사실 얘기하면 가족 욕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혼자 얼마나 끙끙 앓았을까 그 마음이 더 마음 아파요. 근데 이 사연자 학생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처음에 그 문제 시작은 이제 별거 아니었는데 사실 네네. 그게 막 커지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또 오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표출되고 이러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욕먹일 수 없지 또 그렇게 오빠랑 동생한테 뭐라고 하느니 내가 하지 막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또 생각이 좀 많아졌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사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중직자 가정에서 네네. 이런 일들이 조금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그렇죠. 우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는 가면이라는 뜻인데 어떤 가면을 쓰면 그 가면에 따른 역할 수행, 사실 그 역할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교회 학교 교사로서 또 청소년들의 멘토로서 그런 역할들을 너무너무 잘 수행하시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이신 거예요. 네네. 그런데 가면을 딱 벗으니까 실체가 드러나듯이 집에 와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 번, 두 번 정도 속아줄 수도 있고 참아줄 수도 있는데 이게 양치기 소년처럼 몇 번 계속해서 내가 속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그때 갖는 어떤 분노나 절망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커서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난 왜 살아야 될까? 나는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민 씨 우리가 교회 가잖아요. 네네. 우리 있는 그대로 교회 가서 그냥 가면 안 쓰고 교회 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네, 어느 정도 또 좀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창고 지기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그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는데 경험담 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따르고 좋아했던 저희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봐봐, 남자 관심 있고 잘 네, 따르는.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청각. 굉장히 아이들도 많이 사랑하시고 저희 막 주일마다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그럼요. 학생들은 그렇죠. 평일에 막 식탁의 학교도 찾아오셔가지고 막 맛있는 거 사주시고 주일에도 굉장히 막 본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정말 우연히 친구들끼리 이제 시험 기간 끝나고 어디를 놀러 갔다가 우연히 그 선생님이 이제 술을 마시는 모습을 길거리에서 보게 된 거예요. 아, 길거리에서. 네, 길거리에서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길거리에서 그 노상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술을 드시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근데 됐어요. 거기를 왜 간 거예요? 술을 먹으러? 시험이 일찍 끝났으니까. 시험 끝나고 놀러 갔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실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건네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제 친구들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었고 처음 신앙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나간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기억이 사연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딱 났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 부모님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봐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사연자는 부모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근데 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더군다나 네. 이 사연에 나온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년이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요. 네.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부분이 많은 청소년 시기에 좋은 모델을 발견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치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왜 우리 출연진들하고 같이 대하시는 목사님 또 우리 개그맨 선생님 선생님이래. 네, 개그맨 선생님이 왔어요. 선생님이 됐네. 네. 두 분의 모습하고 지금 방송하시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서 이 투명성이 주는 신뢰가 크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런 저한테는 사람이 연예인들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네네. 사람은 이런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겉과 속이 같은 것 혹은 바깥에서의 삶이나 집안에서의 삶이 비슷한 것 이런 것들이 갖는 신뢰나 안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여학생의 경우에 사실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친구,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또 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돌봄 제공자, 다시 말하자면 부모님, 이 부모님들이 좀 더 일치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많이 아이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학자 가운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성서신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품성으로 HIS를 소개하거든요. 앞에 나오는 H는 humility, 겸손이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S는 simplicity, 단순함이라는 건데 그 가운데 있는 I를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봤는데 그게 integrity, 일치성. 내가 믿는 믿음과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같은 것, 이걸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요. 환경을 조정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바꿔드리면 좋겠고 이런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사연에 있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당장 바꾸기가 어렵고 이렇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천상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회복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친구 같은 공감지기들이 있잖아요. 이 공감지기들도 사실 내가 이랬어라고 좀 마음 터놓을 친구들이 있었는지 이런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을 어떤 분들 나눠서 해결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영광 친구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공감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지금 사연자가 자기가 말하면 부모님이 욕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터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참 공감이 됐던 게 사역을 하면서도 보면 이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네네. 친한 친구여도 제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좀 안 좋게 볼 그렇죠. 것이고 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같이 사역하는 동기 전도사님에게 편하게 말을 했는데 같이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되면서 네네. 뭔가 이게 제 마음에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나무 숲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이 사연자한테도 필요한 게 말할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누구에게 하셨나요, 우리 윤호 친구는? 저는 지금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공부하시는 원우님들이랑 사역에 관한 얘기를 친구분들 아니고 원우님들. 원우님들 친구는 아니야. 제가 입학을 하고 보니까 제 동년배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뵈면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할 얘기가 많지만 그 원우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때도 많고 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같이 느꼈던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도 제가 얘기하고 제가 듣고 이럴 때 공감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렸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나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목사들이 많으니까 이제 저는 친구, 예, 원우가 아니라. 원우 아니라 친구. 네.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아닌데 제 친구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교회를 하는데 자신의 애도 5살이에요. 네. 예? 그런데 그 교회 아이도 5살이야. 네. 근데 둘 다 이렇게 목사님하고 아빠하고 왔는데 목사님이니까 이제 이 교우 자녀를 이렇게 안아준 거죠. 마음 근데 이 아이는 5살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 5살 때 있었던 경험을 15, 16, 17 일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배신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게 부모로서 그 좀 이렇게 알겠어요. 우리 애 안아주고 싶지. 근데 이거 참았다는 걸 아이는 네. 모르잖아요. 이럴 네. 때 진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시도 나오고 와, 오늘 갑자기 품격이 좋아졌어.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중간에 마리아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여성같이 느껴지지만 네네. 남자분인데 이분에게 별칭이 하나 있는데 장미가시에 찔려 죽은 시인이다. 이런 별칭이 있거든요. 남자지만 장미 화원 가꾸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게 된 이유는 사실은 백혈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장미가시에 찔리면 왜 파상풍균이 옮잖아요. 이 파상풍균을 못 이겨서 그만 세상 떠난 시인인데요. 세상 떠나기 전에 20대 초반의 젊은 작가 가운데 프란츠 카프스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자기의 삶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배신감 또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프란츠 카프스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들이 모여서 나중에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4번째 답장에 이 젊은 작가가 인생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당장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날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왜 우리나라 어른들이 시간이 약이야, 지내보면 알아, 뭐 이런 얘기와 비슷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게 되면 그냥 세상 살고 싶지 않은 허무감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여기 이르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신감을 가져서 속상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건 괜찮은데 아예 무너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냥 오늘 한번 살아보지 뭐라고 생각하며 지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조금 용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학생 사연에 있는 학생이 부모님께 어머님께 늘 가족들을 만나는 공간인 집에서는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공간에 있으면 그 역할 수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간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다가 집에서는 마음껏 얘기하는 역할 수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요. 혹은 이제 뭐 카페라든지 어떤 좋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여학생이 이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엄마, 아빠,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엄마, 아빠로서는 너무너무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아파요. 이것을 이제 상담학자들은 아이랭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때문에 이런 거야, 아빠 때문에 이런 거야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나는 지금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마 신앙인 부모님들이시니까 아마 많은 깨달음을 갖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무조건 막 엄마 때문에 내가 속상하잖아 이게 아니네요. 오히려 맞아요. 제가 더 울컥했어요. 내 애가 나 때문에 이런 힘든 마음을 갖고 있을 줄이야 이런 걸 알면 정말 신앙을 가지신 정말 뜨거우신 부모님이셨으니까 많이 느끼고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엄마가 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엄마가 뭐 야 나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엄마가 마음속에서는 안 그렇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그거를 조금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부모의 입장이라 울컥했지만 자녀들도 뭐 교회 가고 학교 가면은 우리 집에서는 청소도 안 하면서 전 오죽하면 우리 아들 집에서 청소 안 하는데 유치원에서 청소 1등이라고 해서 배신감을 그때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녀들도 동일하게 조금 이렇게 무뚝뚝하고 과묵하고 맞아요. 집에서는 말 안 해도 알고
알지. 무슨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단 말을 해. 이렇게 굳이 안 해도 알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살짝 변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창고지기들도 그런 모습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막 손잡고 가자. 막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엄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있지 않아요? 또 한번 본인들 이야기 살짝 풀어주시죠. 네. 저는 아무래도 좀 성격 자체가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네네.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좀 표현하는 게 쑥스러워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용기를 갖고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를 좀 제가 좀 여전히 좀 표현하는데 부족하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이제 받을 때 그 긍정적인 효과는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께 그런 지지와 그런 사랑의 표현들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이제 이런 공감지기 또 공감 창고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 나도 공감지기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모님들께서 네. 무작정 아이들 야 니네 다 나와봐 다 나와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네네. 같고요.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세미나 갔다 오면 맞아. 오늘 다 배웠는데 한 사람씩 다 얘기해. 그러면 진짜 역효과가 나타나고요. 네. 내 마음에 있는 그 내 아이에 대한 소중함 그걸 뭐 갖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네. 이걸 깨닫게 되셨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이야기는 사과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미안해 누구야 미안해 엄마가 아빠가 미안해 그 미안해라는 이야기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공감의 언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너무 좋네요. 미안하다는 말 없이 그냥 너 힘들었지 하면 아이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나 힘들게 해놓고서 맞아요. 내가 얘기하면 혼내보면서 약간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불안하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사과하셔야 된다. 그런데 아까도 그 양치기 소년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리기도 했지만 너무 잦은 사과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배신감과 불신을 줄 수 있거든요. 그거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것도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맥시멈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3세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3번까지는 아이들이 그 진심을 받아주는 것 같거든요. 특히 아빠들이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은 아빠와의 어떤 의사소통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아빠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막 접근을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갖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 많이 힘들지라고 얘기를 했다면 고마워라는 감사의 언어 그리고 나서 사랑의 언어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미고사축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천국의 언어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이 앞글자만 따서 미고사축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처럼 오늘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힘들지,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뜻한 음성과 따뜻한 눈빛으로 부모님들께서 이 사연자분에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감창고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다른 면도 새롭게 이렇게 서로가 바라봐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오늘요. 좋은 네네.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공감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아까 미안하다는 말 3번 얘기하시고 네네. 그랬는데 사실 하루에도 3번 미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게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또 회개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회개할 때 우리가 그냥 뭐 마치 신앙인들의 사교적인 언어처럼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언제나 삶의 실천이 잇따를 때 그 뒤에 이어질 때 부모님이 노력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100% 바뀌시지는 못할 거예요. 이 부모님께서도 그동안 해왔던
삶의 패턴이 관성의 법칙처럼 남아 있어서 쭉 이어지게 되실 텐데 그때 물론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할 테지만 엄마가 실수했네? 금방 돌이키고 금방 아이에게 잘못을 이야기하신다면 아이는 엄마가 노력하고 있구나, 아빠가 힘쓰고 계시구나, 그것만으로도 아마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서도 제가 또 따뜻해지고 저희가 많이 또 위로받고 또 힘이 된 만큼 우리 사연자님도 이렇게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창고지기들은 오늘 이 시간 어떠셨어요? 저도 참 공감되는 이야기인 만큼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났고 네. 참 흘러가는 기억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된 이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시간이 또 약이라고도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지금 이렇게 청년이 된 시기에 그때를 생각해보면 또 지나가는 일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 사연 보내신 사연자님이 좋은 친구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선후배들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청소년들에게 미고사축의 인사를 좀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할 때 그 아이들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미고사축 하나 제대로 얻어가시네요. 네네. 마지막으로 또 저는 오늘 사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저를 좀 많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좀 페르소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성도님들 혹은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가면을 쓰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만날 때는 가면이 아니라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냥 가면 쓰시는 게 나았습니다. 네,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씀 많이 받고 또 오늘 교수님께도 좋은 말씀 많이 받아도 이것이 꼭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정말 오늘 나눈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으로 잘 소화돼서 아름다운 삶으로 이렇게 밝게 빛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원 교수님 그리고 창고지기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련회 가서 이렇게 우리가 참 많이 했던 것 중에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 의자 위에 이제 뒤로 몸을 던지듯이 이렇게 눕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런 거 해봤어요? 그럼요. 네. 육중한 몸을 한번 눕혀봤죠. 내 친구들을 믿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그게. 네. 그게 이제 신뢰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뒤로 딱 넘어가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네네. 이제 신뢰감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매주 이 시간이 저희들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신뢰가 쌓이는 내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 정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